미국 증시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가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300원 선에 바짝 다가서며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2,200선까지 밀려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주 차세대 GAA 기반 3나노 반도체 공정의 양산을 공식화합니다. 경쟁사 TSMC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율과 생산량 확보가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원숭이 두창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입국자 검역 관리 강화와 함께 백신과 치료제의 조속한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단백질 음료 인기와 함께 관련 시장이 4년 새 4배나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우유 수요 통제 탓에 제조사들이 핵심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장 불안한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박혜린 기자와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박 기자, 오늘의 우리장 하락은 좀 뼈아픈데요.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이렇게 연저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오늘도 역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두드러졌고 어제 지수를 끌어올렸던 기관마저도 순매도세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위협하며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선 적이 IMF랑 리먼 사태 이후에는 없던데 심리적인 지지선이 없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 이탈이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반등했단 말이죠. 우리는 왜 이런 겁니까? 네, 오늘 하락은 사실 특정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 최근 전문가들도 시장을 분석하기 포기한 상황인데요. 후행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기존 악재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억누르고 있고 최근 장이 너무 많이 빠지면서 반대 매매로 인해 수급에 혼란을 겪은 것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예. 또 주요국 증시의 상승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유가 영향으로 이 무역 적자가 누적되면서 이달 20일까지 무역 수지가 76억 5,2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거든요. 이 반기 기준 적자 규모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네. 또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실적도 2분기를 기점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진 데다가 외국인의 자금도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지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이 타격을 받는다. 이 공식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더 많이 빠지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우리뿐 아니라 반도체 업황이 크게 영향을 받는 대만 증시도 큰 폭으로 빠지면서 네. 이 반도체 업황 우려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신흥국 증시 중에서도 유독 우리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데요. 특히 우리와 비슷하게 여겨지는 대만 증시가 6개월 새 한 16% 정도 빠졌는데 네. 코스피는 21%가량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국 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등 이 수출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에 가장 민감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글로벌 경제가 향후 꺾일 것으로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에 비관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들은 이런 와중에 또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지금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것 좋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시장에서는 찬바람이 불 때야 외인이 돌아오지 않을까. 최소 3분기까지는 마음을 비우고 외국인을 기다려야 한다. 이런 시각들이 더 지배적입니다. 예. 일단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들어올 유인이 크지 않습니다. 미 연준이 다음 달에도 금리를 0.75%포인트 올린다면 하느니 빅스텝을 밟더라도 양국의 금리 역전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연말까지 3.25에서 3.5% 선까지 금리를 강하게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양국 간 역전 현상 계속될 전망입니다. 예. 금리가 역전되면 외국인은 금리 차익을 낼 수 없다 보니까 우리 증시의 매력도 더욱더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3분기까지는 마음을 조금은 비워두는 게 더 현명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예.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융불안지수가 주의 단계로 올라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외환위기 때와 리먼 사태 때도 주의 단계로 올라섰다가 6에서 8개월 후에 위기 단계를 맞았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증권업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바닥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홍원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연일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진짜 바닥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내년 초에 나올 것이라며 하반기 우리 증시는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은 경기 침체 상황은 아니고요. 아마 빠르면은 내년도에 경기 침체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물 경기에서 거품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깊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주식시장이 한 번 정도는 더 반영해야지 진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 코스피는 적정 가치로 보이지만 조금 더 하락해 밴드 하단을 2200으로 제시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2,400포인트 정도면은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 PER 기준으로 9배 정도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수준인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주가가 항상 적정 가치보다 더 하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그 긴축 속도가 좀 가팔라지고 투자자들의 투매가 나올 경우에는 최대로 보면은 2,200 정도 선까지들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다. 미국의 긴축이 빨라지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원화 약세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원화 약세 기조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저희는 최상단은 1,300원대 중반까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 유망 업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기차나 배터리, 게임 등을 꼽았습니다. 시대를 선도하는 성장 업종이라든가 그리고 한국 기업이 잘하는 업종에서 이제 종목을 찾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업종들은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인터넷, 게임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태동 본부장은 우량주는 결국 적정 가치를 찾아가기 때문에 우량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우량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라라는 조언 들어봤습니다. 박 기자, 예측이 어려운 시장일수록 실적을 볼 필요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 수출을 내다보면서 실적이 조금 선방할 업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통상 수출은 기업의 매출, 또 무역 수지는 영업이익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이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석유 제품과 석유 화학의 수출은 물량 증가와 단가 상승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자동차 역시 대당 단가가 높은 전기차의 수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예. 지난해 글로벌 수요 확대로 단가가 상승했던 철강에 대한 수출은 하반기부터 단가가 하향 조정되고 일부 수출 물량이 내수로 전환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수출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주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3나노 미세 공정 양산을 공식화합니다. 파운드리 선두인 대만의 TSMC보다 초미세 공정에서 한 발 앞서가는 행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사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이 3나노 양산 미뤄진다 이런 보도가 나오길래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바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양산 일정에 문제 없다 이렇게 발언이 나왔는데 계획이 좀 지켜지나 봅니다. 맞습니다. 저희 한국경제TV에서 이제 최초로 삼성에서 이제 3나노 파운드리 3나노 수율을 잡았다고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일정은 지켜지게 됐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각에서는 좀 상반기까지 삼성에서 이제 3나노를 양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사실 상반기면 6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 그 6월이 마지노선이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서 조금 지연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나왔던 게 사실인데 일정은 그대로 지켜지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3나노 양산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정 기자가 직접 삼성에 확인해 본 결과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TSMC보다도 삼성이 먼저 3나노 양산에 성공한다. 이걸 어떤 의미로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3나노 공정에서 아직 TSMC가 3나노까지 진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물론 점유율에서 TSMC를 따라가는 입장이지만 기술력에서는 한 발짝 앞서 나가게 됐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TSMC가 당초 이제 올해 초에 밝힌 대로라면 하반기 시작, 그러니까 7월부터 인텔과 애플의 반도체를 3나노를 공정을 통해서 생산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좀 수율이 안 나와서 일정이 올 연말까지 좀 지연됐거든요. 예. 이 나노미터 공정은 이제 앞에 숫자가 뭐 10나노, 7나노, 5나노, 3나노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반도체가 더 예민해지고 섬세해지는 그런 공정을 말하는데 3나노 공정이 이제 실제 양산에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된다면 해당 공정에서 어떤 생산 능력을 원하는 뭐 반도체 고객사들이 있죠. 애플, 퀄컴, 인텔 이런 주요 반도체 고객사들이 TSMC보다 삼성전자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삼성의 3나노 공정은 GAA라고 해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해서 TSMC가 3나노에 하는 이제 핀팩 공정보다도 칩 면적을 줄이는 대신에 어떤 저전력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설계를 했다고 삼성전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만큼 고객사들을 많이 확보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TSMC는 지금 3나노까지는 핀펫 공정을 그냥 쓰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TSMC가 나중에 3나노 개발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삼성의 3나노가 좀 더 성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삼성전자에서 밝힌 것처럼 그 작은 면적에 좀 더 효율이 좋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자체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유리한 게 많지만 사실은 이제 기존에 썼던 방식,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도 어떤 내가 썼던 그런 제품과 좀 더 발전한 제품이어도 원래 썼던 걸 좀 선호하기도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주요 고객사들이 아직 그러니까 안정적인 기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것을 두고 삼성전자를 이제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고객사들한테 좀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기술력에서는 삼성전자가 앞선 건 맞지만 앞으로 이제 얼마나 안정적인 생산을 해내냐가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오늘 아침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주가 반짝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또 하락한 상태입니다. TSMC도 오늘은 주가가 좀 크게 빠졌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술주들 뭐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업황이 최근에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 삼성전자 주가도 뭐 말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시점에 오늘 아침에 소식이 나왔다.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제 좀 더 의미를 좀 해석을 해주자면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귀국을 하고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이번 주부터 뭐 사장단 회의를 하고 지금도 글로벌 전략 회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이재용 부회장의 출장 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이 좀 극비에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뭐 어느 나라를 가거나 어디에서 일정을 소화했다를 이제 그날 다 이제 자료를 배포하면서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다시 해석을 하자면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고 이게 정말 급하고 보여줘야 하는 게 많다라는 그 삼성 내부의 어떤 위기를 느끼는 심리를 좀 읽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 파운드리 분야에서 지금 TSMC와의 기술 격차는 뭐 삼성이 조금 더 앞섰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점유율 격차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4분기가 보다 올해 1분기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점유율이 낮아지는데 올해 1분기 점유율을 보면은 10대 파운드리 업체 가운데 매출이 떨어진 곳이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 전 세계 압도적인 1위 점유율을 지키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조금 위기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좀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삼성 전자제품 기기, 그러니까 세트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뭐 스마트폰, 가전, 뭐 서버까지도 이런 것들의 수요가 당장 줄어든다는 그런 위기 의식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어떻게 보면은 좀 부족해져서 그 반도체 공급난과 별개로 이건 시스템 반도체 쪽의 얘기이기 때문에 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오히려 수요가 없어서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예. 삼성전자는 이번 주에 이제 사장단 회의를 시작을 해서 각 분야 임원들을 모두 소집해서 이제 미래 사업 전략을 논의하는 이제 글로벌 전략 회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사업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전화도 지금 못 받을 정도로 굉장히 분주하고 뭐 보고를 해야 되고 미래 전략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분주한 상태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파운드리 분야에서 3나노 공정의 양산을 돌입한다는 소식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좀 빛나는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먼저 어떤 내용이 공개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반도체와 미래차, IT,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첨단 산업들이 요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사람이 부족해서입니다. 한 해 배출되는 전공 인력 자체가 적고 그중에서도 유능한 인재는 더더욱 구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합니다. 특별기획 인재 전쟁 국가가 나서라 그 첫 번째 순서로 억대 연봉의 개발자들이 모여있는 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의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정호진, 임동진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대학생 시절 전산 시스템을 해킹하는 것은 물론 강의평가 페이지를 만들어 천재 개발자로 이름을 알린 멋쟁이 사자처럼의 이두희 대표. 이 대표가 말하는 프로젝트 성공의 비결은 풍부한 개발 인력입니다. 메타공지 실타래가 사실 되게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발자를 적재적소에 저희가 계속 투입을 하고 있었고 개발력으로 이제 쭉쭉 치고 나갈 수 있을 때 치고 나갔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 회사들이 개발자 부족과 잦은 이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대표는 코딩 교육기관을 운영하며 필요한 인력을 직접 조달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다 필요했고 개발자가 필요했고 근데 그 뽑으려고 봤더니 다른 직종보다는 훨씬 더 뽑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워낙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곳은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 판교입니다. 전국의 IT 인재들이 이곳에 모이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인재에 목마릅니다. 다른 지하철역과 달리 판교역에서 눈길을 끄는 건 구인 광고입니다. 곳곳에 개발자를 찾는다는 광고가 걸려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이들은 이른바 S급 인재, 즉 최고 수준 개발자입니다. 소위 말하는 잘 하시는 개발자를 원하는데 그런 개발자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대기업과 우리 크래프톤과 또 여러 가지 IT 기업들, 또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수한 개발자는 어떤 역량을 갖췄을까? 가장 중요한 건 간결하면서도 오류 없는 코딩 능력입니다. 마치 운동선수의 기록처럼 실력이 명확하게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최고 개발자가 짠 코드와 평범한 개발자의 코드를 구분하는 데에는 채 1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결하게 구현할 수 있는 코딩을 짜시는 분? 이런 분들이 가장 아마 좋은 역량.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개발자들의 이른바 스펙도 살펴봤습니다.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올 1분기에 이직한 연봉 2억 원 이상의 개발자 10명을 분석해봤습니다. 경력 10년 전후가 80%였고 나이대는 30대 후반이 가장 많았습니다. 모두 IT 관련 학과를 졸업했고 그중 절반은 박사학위 취득자였습니다. 모든 기업이 원하지만 실력 있는 개발자의 수는 한정돼 있습니다. 국내 인재풀 자체가 좁다는 설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대학에서 100명 정도가 졸업한다고 봤을 때 유수의 IT 기업, 그런 기업에서 원하는 개발자분들은 한 20%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국내 상위 15개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등 IT 관련 전공 졸업생 수는 한 해 3,300여 명. 판교에만 1000여 개의 IT 기업이 있으니 한 해 뽑을 수 있는 인력이 3명밖에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더욱이 기업이 원하는 자질을 갖춘 졸업생은 20% 수준, 한 해 700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전국의 우수한 개발자들이 몰려드는 판교에서조차 한 개 기업이 1년에 한 명도 뽑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IT 인재들을 잡기 위해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을까요? 파격적인 급여는 기본입니다. 억대의 스톡옵션과 사이닝 보너스, 실력 있는 개발자를 모시기 위해 IT 기업들이 내걸고 있는 조건입니다. 일정 이상의 비율을 초과해서도 해당 조직장 또는 본부장이나 아니면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서 필요하면 연봉을 조정해서 줄 수 있는 형태로. 대열을 잡기 위해 기업들의 지갑은 점점 더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연봉 2억 원이 넘는 개발자들도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 인력의 몸값은 천정부지입니다. 그 AI 중에서도 자연어 처리나 이미지 편집, 자동 편집이죠.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분야는 말도 없을 만큼 사람도 없고 연봉도 높고요. 파격적인 복지도 기본입니다. 완전 재택근무, 1개월 유급휴가 등 눈에 띄는 혜택 외에도 쾌적한 어린이집, 질 높은 간식 등을 통해 인재들을 사로잡습니다. 무작정 몸값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들은 직접 판교에 거점을 만들거나 개발자 대회에서 아직 수면 아래에 있는 실력자들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KT는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판교 신사옥을 미래 융합기술 개발은 물론 스타트업과 교류하고 협업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이버와 LG 등은 기획 개발자들의 대회인 해커톤의 수상자에게 입사 지원 시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인재 품귀에 떡잎부터 공을 들이는 겁니다. 인턴십 지원을 하실 때 서류 코테 다 면제하고 바로 이제 인터뷰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재 확보전이 쩐의 전쟁으로 흐르면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지난 1분기 인건비가 전년 동기 대비 430억 원, 30% 증가하며 119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10년 만에 적자입니다. 같은 기간 카카오는 인건비가 43%나 늘어 영업이익률이 1년 전보다 3%포인트 이상 줄었습니다.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고 뽑아놔도 금방 떠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개발자에만 관심이 쏠린 분위기에 비개발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입니다. IT 기업들은 매 프로젝트별로 필요한 인력이 다르고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개발자를 스스로 육성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IT 인재를 모셔오기 위한 기업 간 총성 없는 전쟁은 피할 수 없고 앞으로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그 전파력과 백신 제조사들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원숭이 두창 전파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네, 먼저 방역당국은 원숭이 두창의 전파력이 코로나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코로나는 감염자가 말할 때 발생하는 이런 미세 침방울로도 감염이 됩니다. 공기 전파가 가능할 정도의 전파력이죠. 그러나 원숭이 두창은 호흡기나 공기 전파로 감염되는 건 가능성이 낮고 대부분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 주로 이제 동성 간 성관계에서 비롯된다 이런 분석들이 있던데 맞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일부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바로는 원래 원숭이 두창은 손이나 발 같은 얼굴 이런 곳에 주로 생기는데 이제 성관계를 할 때 발생하는 몇몇 부위에 조금 두창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서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이게 뭐 어쨌거나 비말 감염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성관계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뭐 무조건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관련해서 이제 백신을 조속히 확보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것도 좀 백신이 필요한 모양이죠, 지금 상황에서? 네, 우선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전파력에 대해서는 체액이나 침, 오염된 친구에 접촉하거나 성적 접촉 정도의 수위가 되어야 쉽게 감염된다. 그러므로 이제 뭐 코로나 수준으로 이제 비말로 유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필요시 현재 확보하고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추가로 3세대 백신과 원숭이 두창용 항바이러스제 도입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감염내과 전문의들은 원숭이 두창 백신이 의료 현장에 보급된다고 해도 코로나 백신처럼 전 국민이 맞는 형태가 아니라 의심 증상이 있거나 증상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을 대상으로 접종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와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대규모로 접종했을 때 효과 안전성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 국민에 대해서 대규모로 접종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러스 자체가 잠복기가 길고 노출되고 나서 접종에도 예방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포위 접종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밀접하게 접촉하신 분들에게 사전적으로 접종을 해주면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감염병이거든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약 3,500만 명분을 비축 중인 두창 백신은 2세대 백신으로 접종 방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피부를 막 10회에서 20회씩 긁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고 부작용 위험도 적은 덴마크 바바리안 노르딕사의 3세대 백신 도입을 마무리하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미 백신이 있긴 한데 더 좋은 백신을 도입해라 이런 의미라는 얘기군요. 이 3세대 백신 만드는 노르딕사, 여기가 유일한 곳인가 보죠? 네, 현재 FDA에서 이제 원숭이 두창 백신으로 승인을 받은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요.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주식 시장에서 원숭이 두창 관련주는 한 7개 정도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7곳의 오늘 평균 주가 상승률은 약 16% 정도로 육박할 정도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숭이 두창 진단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수급이 몰려서 전날 종가 대비 29.93% 올랐습니다. HK이노엔은 국내 유일 천연두 백신 생산 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전날 종가 대비 11.34%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확실한 관련 요인이 없더라도 관련 테마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회사도 있어서 투자하실 때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김 기자가 얘기한 미코바이오메드랑 HK이노엔 이 두 업체는 확실히 연관성이 있는 업체인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인 두 가지 서비스인 사람처럼 생각하고 또 사람처럼 행동하는 메타휴먼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협력해서 사는 그 미래상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요즘 마트나 편의점을 가보면 유독 단백질을 강조한 음료들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출산율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유 회사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져가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말 못할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안은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 기자, 이게 단백질 음료 시장 하면은 범위가 좀 넓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뭐 어떤 제품입니까, 이게? 네, 일단은 그 단백질 음료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이 말 그대로 음료 형태로 마시면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단백질 하면 우리가 보통 이 닭가슴살이나 달걀 뭐 이런 식품을 통해서 섭취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하지만 단백질 음료는 마시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먹기가 훨씬 편합니다. 또 따로 조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 이 시장은 초기에 중장년층을 겨냥해 설계가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 고기를 멀리하고 채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예. 근육이 좀 줄어드는 이 근감소증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이 단백질 음료를 섭취하면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는 부담은 덜하면서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뭐 어떤 측면 때문에 그런가요? 이 젊은 분들이 이제 운동을 할 때 단백질 보충제를 또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 보충제랑은 다른 거죠? 이 단백질 음료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드시는 분들은 또 잘 드시겠지만 이 아무래도 이 단백질 보충제 냄새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이 단백질 보충제 냄새가 싫어서 나는 운동을 그만하겠다라고 할 정도의 분들도 있는데 예. 이 최근 나오는 단백질 음료들이 이 냄새를 많이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뿐만이 아니고 이 젊은 층들도 단백질 음료에 손을 뻗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 단백질 식품 시장이 2018년에는 890억 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시장 규모가 3,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3년간 거의 4배 가까이 성장한 건데 예. 국내 음료 시장 성장률이 연간 1%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이 제품이 이 시장이 이 인기를 얻고 있는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3년 만에 4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회사 제품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나요? 일단 이 단백질 음료 시장의 포문을 연 곳은 이 메일유업이라는 곳입니다. 지난 2018년 셀렉스라는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요. 예. 이 시장이 커지자 일동 후디스가 또 하이뮨이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도전장을 내면서 이 두 업체가 선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매출을 보면 셀렉스가 900억 원, 하이뮨이 1,000억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는 식품 회사들이 단백질을 첨가한 제품을 내놓거나
심지어는 단백질 전문 브랜드를 따로 만드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또 아예 젊은 층을 타깃해서 기존에 있던 스포츠 음료에 단백질을 넣는 시도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 건지는 마케팅 전문가 인터뷰를 좀 들어보시죠. 한 제품을 섭취하더라도 여러 가지에 대한 소구 포인트를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많은 것들을 저희가 한 번에 충족시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사실 제로 슈거의 저칼로리 제품이기도 해가지고 되게 그 칼로리에 민감하신 스포츠 마니아 분들도 충분히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제품. 네, 이 단백질 음료도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관련 기업들 저희가 쭉 들어보고 있는데 이게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유나 분유 만드는 회사들이 이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단백질 음료의 그 주 원료를 보면 아마 고개가 좀 끄덕여지실 건데요. 예. 제조사들은 이 분리유청 단백질이라는 것을 사용해 단백질 음료를 만들어냅니다. 예. 이 분리유청 단백질은 유청 단백질에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유당을 떼어낸 물질을 말합니다. 이 유청 단백질이라는 것은 우유에서 추출한 물질인데 우유 단백질의 20%가 이 유청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분유 회사들이 분유를 만들면서 이 유청 단백질을 활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물질을 다루는 노하우가 많이 쌓인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이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 연구소도 직접 다녀왔는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오랫동안 사실은 아시다시피 영유아 제품을 연구해왔고 또 메디컬 제품도 연구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생애 주기에 맞춰서 필요한 영양 설계라든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소화나 대사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회사 대비 조금 축적된 노하우가 있고 예, 역시나 뭐 관련 연구를 해오던 분야에서 좀 업계에서 이렇게 빠르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 우스갯소리로 단백질 음료를 개발한다고 해서 근육질에 남성분이 좀 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단백질 음료를 개발하려면 많이 먹을 테니 그런 예. 생각을 하는 것이 또 무리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고 또 질문도 드렸는데 실제로 좀 재밌었던 것이 이 회사에서 이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게 좀 유행처럼 번졌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한 회사네요. 네, 아무래도 이 임직원들이 이 단백질을 왜 섭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또 운동 덩달아서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져서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또 임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자사 제품을 먹고 이 그룹 PT를 좀 지원하는 등 좀 노력까지 좀 같이 곁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회사네요. 실적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는 뭐 재미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다시 좀 기능적인 측면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단백질 음료 순수한 우리 기술로 만들어내는 겁니까? 이 안타깝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단백질 음료의 핵심 원료인 분리유청 단백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기술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국산 원유 가격이 너무 높아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원유의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생산량을 고정시킨 이 원유 쿼터제로 인해 남는 우유가 많지 않아 생산 기반마저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제조사들은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낙농 선진국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단백질 식품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낙농 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요즘 뭐 시장이 커지는 데 비해서 정부 정책을 막히면서 산업들이 제때 성장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 원유 쿼터제는 2002년에 도입이 된 제도라고 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좀 시대에 맞춰서 재편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들에 대한 암행 장보기, 미스터리 쇼핑에 착수하는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 부임한 올해는 점검 대상이 예년의 2배 수준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문영민 기자 전해주시죠. 네,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 중순부터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들에 대한 점검을 대폭 확대합니다.
전국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권 전반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0개 안팎의 금융사를 대상으로 전국의 대면 채널과 텔레마케팅 등 비대면 채널까지 점검합니다.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펀드, 파생결합증권, 장외 파생상품, 변액보험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금소법 시행 1년을 맞아 해당 법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미스터리 쇼핑 실시 건수를 지난해보다 2배가량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750회의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최대 1,500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채널의 경우 지난해보다 5배 늘어난 500회의 점검이 이뤄질 방침입니다. 금감원의 미스터리 쇼핑이 끝나면 각 금융사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저조 등의 등급을 받습니다. 이후 각 금융사들은 금감원에 개선 계획을 제출한 뒤 이행 결과를 분기별로 점검받아야 합니다. 미스터리 쇼핑 결과는 금감원의 정기 수시 검사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사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6월 초 취임한 이복현 원장은 거의 매일 새로운 이슈를 부각시키며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라임 옵티머스 사태 재점검 가능성 시사를 시작으로 최근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까지 지적해 금융권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이 원장 취임 후 이뤄지는 첫 번째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금융권 전반을 점검하기로 하면서 벌써부터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GM이 프리미엄 픽업 트럭 브랜드 GMC를 공식 선보였습니다. 이달 초 사장 교체로 분위기 쇄신에 나선 데 이어 전략차 출시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프리미엄 픽업 트럭 SUV 브랜드 GMC의 시에라입니다. 420마력 성능을 낼 수 있는 8기통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는 등 아웃도어 환경에 특화된 차량으로 연내 국내 출시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아웃도어 문화 정착으로 대형차 수요가 늘어난 점에 주목한 겁니다. 이로써 한국 GM은 기존 캐딜락과 쉐보레에 더해 글로벌 브랜드를 3개로 늘리며 제품 라인업을 모두 15개로 확대했습니다. GM has decided to provide Korean customers with product choices engaging on a multi-brand strategy, exporting more profitable units and at the same time increasing portfolio option for Korean customers. 창원과 부평 공장의 생산량도 늘립니다. 수출이 늘어야 수익성 개선이 가능한 구조란 판단에서입니다. 우선 창원 공장에 1조 원을 투자해 내년 출시를 목표로 차세대 CUV 신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출 효자 상품 트레일블레이저를 생산하는 부평 공장에도 2천억 원을 들여 CUV를 병행 생산합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한국 GM의 국내 생산량은 연간 5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회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형차는 수입하고 소형차는 국내에서 만들어 내수와 수출 2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한국 GM은 이를 통해 만성적자에서 벗어나 올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롯데카드 매각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 2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고평가 논란입니다. 이민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주관사로 JP모건을 선정하고 롯데카드 매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매각 절차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BC카드 대주주로 업계 선점을 노리는 KT가 물망에 올랐지만 교섭에 큰 진전이 없다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이후 롯데카드 지분 20%를 보유해 우선 검토권을 가진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금융 측은 1순위 인수 대상은 증권사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수자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고평가 논란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MBK의 롯데카드 매각가는 3조 원대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난 2019년 인수 당시 가치 대비 2배 가까이 뛴 수준입니다. 체질 개선에 따른 수익 증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지만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언택트 수혜를 받은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카드 업황에 대한 비관론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간편결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대출 관련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점이 부담 요소입니다. 또 영세 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등으로 관련 수익이 갈수록 낮아지는 점이 악재입니다. 카드사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롯데카드가 카드를 매각하고 유통에
집중하겠다고 해서 롯데카드를 매각하고 있는 겁니다. 카드사들도 수수료 수입에서 벗어나서 선진국과 같이 연회비라든지 또는 카드 대출 등으로 활로를 찾아야만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카드업계 성장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MBK가 롯데카드 매각가를 두고 한 발 물러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은 뉴욕 증시만 상승해서 그래도 좀 기분 좋게 고 웨스트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역시나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시장이 있죠. 바로 이 원자재 시장인데요. 네.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인플레이션,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좀 에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그플레이션은 농업을 뜻하는 에그리컬처와 또 인플레이션, 가격 상승을 뜻하는 이 두 용어가 합성이 돼서 만들어진 신조어인데요.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진단에도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요.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의 중론이지만요. 곡물 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이 밀 선물 가격이 최근 한 달 동안 좀 하락세를 꾸준히 보여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예, 지금 뭐 곡물 가격이라도 좀 안정세가 된다면 인플레이션 잡기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그럼 안정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겁니까? 일단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분석했는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곡물 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먼저 곧 다가올 흑해양 곡물 운송 협상 때문입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흑해양을 통한 곡물 수출을 제한하면서 곡물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이 됐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그리고 터키 그리고 유엔이 참여하게 되는 이번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게 되면요. 곡물 수출이 원활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미국 정부에서도 러시아가 맡고 있는 곡물 유통 문제를 해결할 방법, 다양하게 또 유럽의 파트너들과 함께 다방면으로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주입니다. 이게 터키에서 곡물 수출 재개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흑해양이 막히면서 수출이 되지 못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정확하게 수치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작년에 비해서 약 55% 수준밖에 수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우크라이나의 농식품부에 따르면요.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곡물 수출량은 77만 7천 톤이었다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농식품부 차관이 말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달에 200만 톤의 곡물이 수출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흑해양이 막히고 또 육로로만 곡물을 운송하다 보니 전년 대비 절반에 그치는 수준인 겁니다. 이 러시아의 타스 통신은요, 이번 회담이 성공하게 된다면 앞으로 6개월에서 8개월 내에 이 국제 곡물 시장으로 3,500만 톤에서 4,000만 톤까지도 운송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이와 함께 러시아 풍작으로 밀 생산량 전망치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미국의 밀 수확 시기가 앞당겨진 점도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공급 측면에서의 입장들 살펴봤는데 그러면 수요 측면에서 보자면 좀 어떤 전망들이 나올까요? 네, 여기에 또 치솟는 물가에 대한 부담, 또 경기 침체 우려감도 향후 밀 수요를 줄일 수 있다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 물가가 오르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걸어 잠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밀이 일반 소비재, 뭐 빵이나 과자에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다 보니 수요 측면에서도 충분히 줄어들 수 있고 또 밀의 가격이 줄어들 수 있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 주에 열리는 협상에서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길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곡물 가격 움직임 중에서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곡물 또 있을까요? 네, 여러 곡물들이 좀 있습니다만 밀 가격 다음으로 좀 특이하게 눈에 띄고 있는 것은 이 파묘 가격이겠습니다. 이 파묘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파묘 수출 금지를 해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에 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식량
식량 안보를 위해서 파묘의 원유나 또 파생 상품 다수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이죠. 약 한 달 전인데요. 이 파묘 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고려해서 이 파묘의 수출을 재개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조치 이후에 파묘 가격이 하락세를 보여왔고요. 이번 주 초인 20일에는요. 파묘의 가격이 하루에만도 70%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이게 파묘가 쓰이는 곳을 보니까 식량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까지 이렇게 우리가 소비를 하는 부문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 원자재잖아요. 예, 맞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이 파묘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파묘는 마가린, 튀김용 기름, 또 쇼트닝 등 식품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화장품과 바이오 디젤, 또 제약 등 비식품용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또 산업용 유지로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는 파묘를 공급하던 이 인도네시아에서 물론 이 파묘의 55%에서 60% 가량을 공급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공급을 해왔던 인도네시아가 판매를 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겁니다. 예. 이 말레이시아 투자은행인 메이뱅크에서는요. 파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식용유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벗어날 것이다 라고 분석하기도 했고요. 중국의 연구원도 파묘 공급이 회복된다면 이 식량 인플레가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계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는 에그플레이션이 전문가들의 기대처럼 정말 누그러질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 인플레이션에도 좀 통제가 될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혼란한 경제 상황 속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일단 곡물 가격 안정세 전망이 나온 만큼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정부가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신규 발주한다는 기사입니다. 오늘 열린 이 원전 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정부는 이 원전 협력업체에 올해 925억 원의 긴급 일감을 발주하고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을 신규 발주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3,800억 원 규모의 금융회로 해소 지원과 6,700억 원 규모의 기술 투자를 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합니다. 또 체코, 폴란드 지역의 원전 수출을 위해서 정부 고위급 수주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노형 수출이나 기자재 수출, 운영 서비스 수출 등 이 수출 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국내 가전업체와 스마트폰, 반도체 등 제조업체들의 상반기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기사입니다. 이 소비자들이 물가 부담에 씀씀이를 대폭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급감하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연이어서 비상전략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들 생산 제품의 부품 협력사들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난해 10% 수준으로 인건비를 인상하면서 업체들의 비용 절감 여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